웬 다방 레지가 여기 있어, 이 값싼 년아. 라며 폭언을 퍼붓던 부패한 대령. 알고 보니 그 여인의 정체가 자신의 군 생활을 1초 만에 끝장낼 수 있는 별 2개 육군 소장이었다는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연천의 겨울은 전선의 칼바람만큼이나 매서웠다. 민간인 통제선과 맞닿은 제28보병사단 무적 태풍부대의 위세는 그 추위마저 얼려버릴 듯 했지만 그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균열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그 균열의 중심에는 80보병 연대장 황보철 대령이 있었다. 황보철은 자신의 연대 안에서 살아있는 왕이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특유의 정치력, 그리고 무엇보다 상급 지휘관에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고 부하들에게는 군림하는 이중적인 처세술로 연대장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그의 연대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군기 바짝 든 모범 부대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의 사적인 왕국에 불과했다. 김중사, 이거 이따위로 처리할 건가? 연대장실을 쩌렁쩌렁 울리는 고함 소리에 이제 갓 30을 넘긴 김성훈 중사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그의 눈앞에는 방금 결제를 올린 유류보급 현황 서류가 갈기갈기 찢겨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연대장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황보철은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얼굴을 찡그리며 김중사의 정수리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손실분이 왜 이렇게 적어? 훈련 뛰고 기동하다 보면 앵꼬 나는 차량이 수두룩한데 그걸 다 아껴서 뭐에 쓰려고? 내 놈 호주머니에 찔러 넣으려고? 궤변이었다. 오히려 김중사는 정해진 보급량 내에서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유류를 관리하여 손실을 최소화한 공로를 인정받아야 마땅했다. 그러나 황보철에게 정상적인 손실이란 곧 자신이 빼돌릴 수 있는 비자금의 규모였다. 서류상의 손실을 부풀려 실제 남는 유류를 빼돌려 민간 주유소에 팔아넘기는 것은 그의 오래된 수법이었다. 하지만 연대장님, 지난 분기 감찰에서도 유류 과다 손실에 대한 지적이. 감찰? 그 새끼들이 뭘 알아? 황보철은 책상을 쾅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위압적인 덩치가 김중사를 향해 그림자를 드리웠다. 여기 연대장은 나야. 내가 법이고 내가 원칙이야. 사단에서 내려오는 놈들이건 군단에서 기어오는 놈들이건 내 왕국에선 내 말만 들으면 되는 거라고. 알아들어? 당장 서류의 손실분 3배로 부풀려서 다시 가져와. 그리고 자네, 이번 달 회비 아직 안 냈더군. 부대 발전을 위해 다 같이 십시일반하는 건데 혼자만 쏙 빠지시겠다. 회비라는 이름의 상납금이었다. 연대 내 진급을 앞둔 부사관이나 장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걷는 돈은 고스란히 황보철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김중사는 이를 악물었다. 아내의 병원비 때문에 한 달 월급이 빠듯했지만 여기서 밉보이면 그의 군 생활은 끝장이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중사가 굴욕감을 삼키며 경례를 붙이고 돌아서자 황보철은 만족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며 의자에 다시 몸을 파묻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삭막한 연병장을 내려다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저곳에서 구르는 병사들, 자신에게 아부하는 장교들 모두가 그의 발 아래에 있는 장기말에 불과했다. 특히 그는 계집이 군복을 입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어이, 박 대위. 이번에 새로 전입 온다는 여군 장교 말이야. 보직 어디로 냈지? 마침 연대 인사과장 박지훈 대위가 다른 서류를 들고 들어오자 황보철은 기다렸다는 듯 물었다. 예, 연대장님. 통신중대장으로 발령 예정입니다. 전투병과 경험도 있고 평가도 우수합니다. 됐고. 그냥 본부중대 행정장교나 시켜. 예. 하지만 본인 희망 보직도 그렇고 경력상으로도 통신중대장이 적합. 이 새끼가 토를 다네.
황보철의 눈이 가늘어졌다. 여자는 그냥 커피나 타고 서류 정리나 하면 되는 거야. 어디서 계집이 중대를 지휘해? 병사들 앞에서 치마나 흔들면서 기강 다 흐려놓을 일 있어? 내 연대에선 절대 안 돼. 얌전히 있다가 시집이나 가라고 해. 알았어? 알겠습니다. 박대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80연대의 현실이었다. 황보철의 아집과 독선, 부패는 단단한 성벽처럼 연대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안에 누구도 감히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 견고해 보이는 성벽에도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억압받던 병사들과 양심 있는 간부들의 익명 제보가 여러 경로를 통해 국방 헬프콜과 국민신문고를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수십, 수백 개의 파편적인 제보들은 처음에는 그저 일선 부대의 흔한 불만 사항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그 파편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대한민국 육군 수뇌부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충청남도 계룡시 육군본부의 심장부, 감찰실장 한지민 소장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지난 수개월간 28사단 80연대에서 접수된 모든 민원과 제보 투서들이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었다. 유류 횡령, 부식 비리, 사병 노동력 착취, 인사 전횡, 성차별적 발언과 조치. 한 부대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비리의 백화점이었다. 한지민 소장. 그녀는 육군 역사상 최연소 여성 장군이자 야전 지휘관과 정책부서를 두루 거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얼음 마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원칙과 소신 앞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지만 그 차가운 이성 뒤에는 군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병사들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 그녀에게 군대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곳이지 누군가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비즈니스 현장이 아니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연대 하나를 도려내는 수준에서 끝날 문제가 아닐 겁니다. 한 소장의 옆에서 서류를 함께 검토하던 박시우 소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한 소장이 가장 신뢰하는 수석 감찰 장교로 날카로운 분석력과 강직한 성품을 지닌 인재였다. 황보철 대령. 육사 시절부터 선후배 잘 챙기고 정치력이 좋다는 평판이 있었지. 그 좋은 머리를 이런 데 쓰고 있었을 줄이야. 한지민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정식으로 감찰 계획을 통보하고 내려가면 황보철 같은 여우는 이미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놓을 것이 분명했다. 꼬리만 자르고 몸통은 살아남아 또 다른 곳에서 부패의 씨앗을 뿌릴 터였다. 박소령. 예, 실장님. 이번 감찰 우리가 직접 들어간다. 비공식으로. 박시우 소령의 눈이 커졌다. 소장 계급의 감찰실장이 일개 연대를 비공식으로, 그것도 직접 잠입하여 감찰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실장님께서 직접 말입니까?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신분이 노출되기라도 하면. 그래서 더더욱 내가 직접 가야 해. 한지민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황보철은 철저하게 자신만의 성을 쌓아 올렸어. 그 성 안의 사람들은 공포와 이권으로 얽혀 서로를 감시하고 입을 막고 있겠지. 외부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 봐야 열어주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 성벽의 가장 약한 균열을 찾아 그 안으로 직접 스며드는 수밖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계룡대의 평화로운 풍경 너머 그녀의 시선은 이미 북쪽 칼바람이 부는 연천의 어느 부대를 향하고 있었다. 작전명은 서리 제거로 하지. 겨울이 깊을수록 서리는 더 짙게 내리는 법이니까. 그 서슬 퍼런 서리 밑에 숨겨진 추악한 부패의 맨살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천둥과도 같았다. 대한민국 육군을 좀먹는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한 얼음 마녀의 칼날이
이제 막 칼집에서 뽑혀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황보철의 왕국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태풍이 조용히 북상하고 있었다. 차가운 대기가 폐부를 찌르는 연천의 아침. 서울에서 출발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통일대교를 건너 민통선 안으로 들어섰다. 군 검문소의 헌병은 운전석의 말끔한 신사와 조수석의 단정한 정장 차림 여성을 잠시 살폈지만 국방부에서 발급한 임시 출입증을 확인하고는 별다른 의심 없이 차단기를 올려주었다. 조수석에 앉은 여성 한지민 소장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황량한 겨울 풍경을 말없이 응시했다. 군복 대신 몸에 꼭 맞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영락없는 정부 부처의 고위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원처럼 보였다. 별 2개가 빛나는 장군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고요하게 빛나는 눈빛 속에는 전장을 앞둔 지휘관의 날카로운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실장님, 먼저 군납업체를 운영하는 지역 상인들부터 만나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대로 들어가는 물자의 흐름을 역추적하면 황보철 대령의 자금 흐름을 파악할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운전대를 잡은 박시우 소령이 백미러로 한지민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그 역시 군복 대신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이는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이었다. 그들의 신분은 국방정책연구소에서 군부대 운영 효율성 개선 연구를 위해 파견된 연구원들이었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너무 깊게 파고들지는 마. 우리가 이곳에 왔다는 소문이 황보철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테니. 오늘은 탐색전이야. 지형을 정찰하고 바람의 방향을 읽는 거지. 그들의 첫 목적지는 28사단 장병들이 외출, 외박 시 자주 이용하는 전곡리 시내의 한 식당이었다. 평일 오전이라 한산한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음식을 주문하자 인심 좋아 보이는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두 분은 외지에서 오셨나 봐요? 행색을 보니 군인은 아닌 것 같고. 예. 저희는 국방 관련 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이 근처 부대 장병들 복지 실태 조사를 좀 하러 왔습니다. 박시우 소령이 능청스럽게 받아넘겼다. 복지라는 말에 주인 아주머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복지? 복지는 무슨? 우리 아들 같은 군인 양반들 주말에 나와서 쓰는 돈 보면 짠해 죽겠어. 월급은 쥐꼬리만 한데 부대에서 뭘 그리 사오라는 게 많은지. 한지민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부대에서요? 보통 보급품은 다 나오지 않나요? 말도 마요. 저기 80연대 애들은 특히 더해. 무슨 놈의 부대 발전 기금이니 단합 활동비니 하면서 돈을 그렇게 걷어간다나 봐. 한 번은 어떤 상병이 외상 좀 해달라고 사정하는데 들어보니까 부대 간부가 자기 아들 장난감 사오라고 시켰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거절해. 울며 겨자 먹기로 사가는 거지. 이야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택시기사, 근처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상인까지 대화에 끼어들었다. 황보철 대령이 연대장으로 부임한 이후 병사들의 주머니를 터는 부조리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심지어 부대에 납품되어야 할 양질의 식자재가 뒤로 빼돌려지고 그 자리를 값싼 불량 식자재가 채운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다. 멀쩡한 고기는 간부 식당으로 다 들어가고 애들한테는 멀건 셔벗 같은 고깃국만 나간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그러니 애들이 주말에 나와서 허겁지겁 고기 사 먹는 거 보면 마음이 안 좋지. 한지민은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에 정보의 지도를 그려나갔다. 제보로만 접했던 비리의 실체가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지휘관의 일탈이 아니었다. 연대 전체를 휘감고 있는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그들은 본격적으로 80연대 위병소를 통과했다. 미리 준비한 신분과 방문 목적을 대자 위병소 근무자는 상부에 보고한 후 출입을 허가했다. 그들이 연대 본부로 향하는 동안 차 안에서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한지민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부대 풍경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날카로운 시선으로 훑쳤다. 겉보기에는 잘 정돈된 병영이었지만 제초 작업에 동원된 병사들의 지친 표정, 낡아서 페인트가 벗겨진 장비들, 어딘지 모르게 침체된 분위기에서 그녀는 골마 터지기 직전의 환부를 보았다. 방문 목적은 연대 행정 및 보급 체계 효율성 연구를 위한 실무자 면담이었다. 사전에 협조된 대로 그들은 연대 군수과장과 인사과장을 차례로 만났다. 물론 황보철 대령에게는 보고되지 않은 실무자 선에서 끝나는 비공식적인 방문이었다. 군수과장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았다. 보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모든 물자는 규정대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하지만 한지민이 장부와 실제 재고 현황의 미세한 차이를 지적하며 예리한 질문을 던지자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과장님, 서류상으로는 지난달 동계 피복 재고가 100벌인데 실제 창고에는 80벌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20벌의 행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건 훈련 중 마모되어 폐기 처분한 것들인데 아직 행정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서. 폐기 처분 기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규정상 즉시 보고하고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군수과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한지민은 더 이상 그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이미 그의 눈빛에서 모든 답을 읽었기 때문이다. 공포와 체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담하고 있다는 자포자기. 인사과장과의 면담 역시 마찬가지였다. 여군 차별 문제와 불투명한 포상 및 징계 시스템에 대해 묻자 그는 연대장님의 지휘 방침에 따라 라는 말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면담을 마친 한지민과 박시우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부대 내 간부 휴게소를 찾았다. 오래된 소파와 탁자 몇 개가 전부인 낡은 공간이었지만 창밖으로 연병장이 훤히 내다보이는 곳이었다. 자동 판매기에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씩 뽑아든 한지민은 창가에 서서 훈련 중인 병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군.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졌어. 동감입니다. 저 간부들은 이미 황보철이라는 거미줄에 단단히 얽힌 파리 신세입니다. 스스로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박시우 소령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어쩌실 계획입니까? 이 정도 정황 증거만으로도 정식 감찰을 개시할 명분은 충분합니다. 아니, 아직이야. 한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야.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뢰의 문제다.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꼬리만 잘리고 남은 병사들과 양심 있는 간부들만 보복을 당하게 될 거야. 확실한 물증, 황보철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해. 그리고 그녀는 커피 잔을 든 채 박시우를 돌아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자의 오만함과 추악한 본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다.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만들어야지. 한지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최상위 포식자처럼 그녀는 황보철이라는 사냥감을 올가맬 마지막 그물을 짜고 있었다. 그 순간 휴게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육중한 그림자 하나가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휴게소의 정적을 깨부쉈다. 어이, 거기 누구야?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이 왕국의 왕 황보철 대령이었다. 그는 방금 전 사단장과의 통화에서 질책을 받은 탓에 잔뜩 심기가 뒤틀려 있었다. 자신의 휴식 공간에 못 보던 민간인 남녀가 서 있는 것을 보자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의 시선은 박시우를 잠시 훑다가 이내 낯선 여자 한지민에게로 향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의 눈길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불쾌감이 가득했다. 태풍의 눈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황보철 대령은 기분이 몹시 불쾌했다. 사단장이 전화로 다짜고짜 훈련 준비 상태를 쪼아대는데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버벅거렸다. 실무자들이 준비한 보고서는 엉망이었고 그는 결국 단단히 체면을 구기고 말았다. 이 모든 분노와 짜증의 배출구가 필요했다.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간부 휴게소 창가에 서 있는 낯선 여자였다. 그의 왕국에 허락도 없이 발을 들인 외부인. 그것도 감히 계집이. 황보철의 뇌는 복잡한 사고를 거치지 않았다. 그의 편협한 세상 속에서 부대 안의 낯선 여자는 둘 중 하나였다. 면회 온 군인 가족이거나 혹은 그런 부류의 여자. 몸에 딱 붙는 정장 차림은 그의 저급한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어이 거기. 자넨 누군데 여기 앉아있나? 그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시비조였다. 휴게소 안에 있던 다른 간부 몇몇이 황보철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였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한지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한지민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비치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하게 상대를 관찰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가 황보철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감히 연대장인 자신을 보고도 놀라거나 굽실거리지 않다니. 귀먹었어? 내년 정체가 뭐냐고 묻잖나. 그의 입에서 내년이라는 상스러운 호칭이 튀어나왔다. 옆에 서 있던 박시우 소령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당장이라도 앞으로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한지민이 눈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신호였다. 황보철은 한지민의 위아래를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아, 꼬라지를 보아하니. 누가 이런 데까지 다방 레지를 불렀어? 이바들. 그는 휴게소에 있던 다른 간부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다. 니들 중에 누가 불렀어? 군 기강이 아주 개판이구만. 최전방 부대 간부 휴게소가 무슨 물 다방이라도 되는 줄 알아? 다방 레지. 그 시대착 오적이고 모욕적인 단어에 휴게소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몇몇 젊은 장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황보철의 말을 막지 못했다. 그의 권력 앞에서 정의와 상식은 무력했다. 황보철은 다시 한지민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자신을 쳐다보자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로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며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어이 아가씨. 못 들었어? 귀가 있으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면 입이 싸구려라 말하는 법도 잊었나? 그는 한지민의 손에 들린 종이컵을 탁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따뜻한 커피가 그녀의 구두와 바닥으로 쏟아졌다. 커피나 한 잔 타와봐. 달달하게. 니년처럼 싸구려 커피 말고. 어디서 근본도 없는 싸구려 향수 냄새나 풍기면서 신성한 군대를 더럽히고 있어.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고 파괴하려는 의도가 담긴 폭력 그 자체였다. 표정 봐라. 뭘 잘했다고 꼬라봐. 이 값싼 년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지랄이야. 군인들 상대하면서 몸값이라도 올리려고 작정했어. 내년 같은 것들은 돈 몇 푼 쥐어주면 좋다고 해벌레 할 거면서 어디서 고고한 척이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그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이 상황을 즐기는 듯 했다.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외부에서 온 하찮은 여자를 굴복시킴으로써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증명하고 싶었을 것이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리고 다시는 이 신성한 곳에 발도 붙일 생각 마. 내년 같은 더러운 게 함부로 드나들 곳이 아니란 말이다. 아니, 가기 전에 여기 바닥이나 깨끗하게 닦고 가. 내년이 어지른 건 내년이 치워야지. 안 그래? 그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컵을 발로 툭 차며 명령했다. 굴욕의 정점이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아니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 순간까지 미동도 없이 모든 모욕을 감내하던 한지민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얼음보다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이다. 이자는 스스로 무덤을 팠다. 제 발로 파멸의 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한지민은 더 이상 그를 관찰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한순간에 심판자의 그것으로 바뀌었다. 서늘하고 깊은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황보철은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등골이 오싹해지는 위압감이었다. 대령. 한지민의 입이 처음으로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지도 굴욕감에 잠겨있지도 않았다. 그저 고요하고 맑고 그리고 서리빨처럼 날카로웠다. 지금 그 말 후회하게 될 텐데. 뭐라고? 이 미친년이 끝까지. 황보철이 다시 욕설을 내뱉으며 손을 치켜들려는 순간이었다. 멈춰. 한지민의 나지막한 명령에 황보철의 팔이 본능적으로 허공에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섰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 순간 그녀의 존재감은 거구의 황보철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나는 내가 말하는 다방 레지도 갑산년도 아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정장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바로 붉은 바탕에 두 개의 은빛별이 선명하게 새겨진 소장의 신분증이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소장 한지민이다. 소장? 황보철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소장? 감찰실장? 한지민? 얼음 마녀라 불리는 육군 내에서 가장 혹독하고 무섭다는 바로 그 여자 장군? 그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휴게소 안의 모든 간부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모두가 돌처럼 굳어버렸다. 한지민은 경악으로 일그러진 황보철의 얼굴을 차갑게 응시하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황보철 대령. 귀관은 방금 상관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으며 정상적인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얼어붙은 휴게소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또한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귀관은 유류 및 부식 횡령, 사병 노동력 착취, 직권 남용, 부하에게 금품 상납 강요, 성차별적 인사조치 등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는 온갖 범죄 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 그녀는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시우 소령에게 턱짓을 했다. 박시우 소령이 즉시 휴대전화로 어딘가에 신호를 보내자 잠시 후 전투복 차림의 육군본부 헌병들이 휴게소 안으로 들이닥쳤다. 황보철 대령. 귀관을 현 시간부로 직무에서 배제한다. 한지민의 선고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상관 모독 및 감찰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체포라니. 말도 안 돼. 이건 함정이야. 내가 누군지 알고. 황보철은 뒤늦게 현실을 부정하며 발악했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두 명의 헌병이 그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평생을 군림하며 살아온 왕의 시대가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한지민은 바닥에 나뒹구는 커피 자국과 그 앞에 무력하게 제압당한 황보철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의 몸통을 향한 기나긴 전쟁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 부대의 만연한 절망과 부조리의 서리를 걷어내고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는 봄을 가져와야만 했다. 그녀의 서리 제거 작전은 이제 막 일막을 내렸을 뿐이었다. 황보철 대령이 짐승처럼 발악하며 헌병들에게 끌려나간 간부 휴게소에는 무겁고 질식할 듯한 침묵만이 남았다. 조금 전까지 자신들의 왕 앞에서 숨죽이고 있던 장교들은 이제 새로운 권력, 아니, 그들이 잊고 있던 진정한 원칙의 현현 앞에서 얼어붙은 석상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바닥에 흥건한 커피 자국은 방금 전 벌어진 초현실적인 사건이 실제였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처럼 보였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숨소리조차 내는 것이 죄가 될 것 같았다. 그들의 시선은 단 한 사람,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한지민 소장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녀의 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냉기가 뿜어져 나와 휴게소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리는 듯 했다. 한지민은 끌려나간 황보철이 사라진 문 쪽을 잠시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아있는 장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듯 응시했다. 공포와 경악, 당혹감, 그리고 몇몇의 눈동자 속에서는 아주 희미한 안도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장교들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모두 고개 들어.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장교들은 마지못해 혹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방금 전 상황 모두 똑똑히 봤을 거라 믿는다. 한지민은 팔짱을 끼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꾸짖는 것도 위협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차가운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듣는 이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상관에 대한 모독은 군인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 하물며 그 대상이 상급 부대 감찰실장이라면 그 죄는 더욱 무겁다. 하지만 황보철 대령이 체포된 이유는 단순히 그것 때문만이 아니다. 그녀는 휴게소 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돌며 장교들과 일일이 눈을 맞췄다. 이 부대가, 이 80연대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여기 있는 여러분 중 상당수도 알고 있었겠지. 몇몇 장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알면서도 침묵하고 동조하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이 있다는 것도 안다. 부패한 지휘관 한 명을 솎아내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나는 이 부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생각이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한지민은 창가에 멈춰 서서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썩은 뿌리에 기생하여 함께 썩어갈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환부를 도려내고 새로운 싹을 틔울 것인가.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진실을 말할 기회, 그리고 군인으로서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킬 기회. 그녀는 다시 몸을 돌려 모두를 향해 선언했다. 지금부터 80연대는 육군본부 감찰실의 직접 통제하에 들어간다. 모든 행정 및 지휘 보고는 감찰실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박시우 소령. 예, 실장님. 대기하고 있던 박소령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즉시 연대장실과 행정실 그리고 주요 서류 보관 시설을 전부 폐쇄하고 모든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증거물로 확보하도록. 특히 군수, 인사 작전과의 모든 자료는 단 한 장의 종이도 빠짐없이 수거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대 내 모든 장병들에게 전파한다. 지금 이 시간부로 황보철 대령의 모든 직무는 정지되었으며 육군본부의 강도 높은 감찰이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려라. 누구든 부조리나 비리에 대해 제보할 것이 있다면 내게 직접 찾아오거나 지정된 채널을 통해 신고하도록. 제보자의 신원은 내 목숨을 걸고 보장하겠다. 그녀의 선언은 거침없고 단호했다. 황보철의 왕국은 그의 체포와 동시에 완벽하게 해체되고 있었다.
박시우 소령이 헌병들과 함께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특수부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연대 본부의 주요 거점을 장악해 나갔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연대 본부는 거대한 벌집을 쑤셔놓은 듯 혼란에 빠졌다. 황보철의 측근들은 동요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고 일부는 몰래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무언가를 파기하려다 헌병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한지민은 그 모든 혼란을 뒤로하고 한적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향한 곳은 연대의 보급 창고였다. 굳게 닫힌 창고 문 앞에는 김성훈 중사가 초조한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감찰실장이라는 여장군이 부대를 방문했다는 소문과 연대장이 체포되었다는 믿기 힘든 소식을 전해 듣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가진 자료들을 넘겨야 하나? 하지만 그랬다가 일이 잘못되면 내 군 생활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다. 황보철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인이면 장부는 바로 그가 관리하는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가 지난 1년간 양심의 가책과 복수심 속에서 몰래 기록해온 피눈물의 기록이었다. 그가 한참을 고뇌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성훈 중사인가? 화들짝 놀라 돌아본 그의 눈앞에는 방금 전 연대를 뒤집어 놓은 장본인 한지민 소장이 서 있었다. 위압적인 계급장을 떼고 보니 그녀는 생각보다 평범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비수처럼 날카로워 김 중사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충성. 중사 김성훈. 실장님께 격식은 차리지 않아도 좋다. 한지민은 그의 경례를 손으로 막았다. 자네가 이 부대의 보급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들었다. 아마 누구보다 이 부대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겠지. 김 중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명확했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그의 양심과 용기를 시험하는 마지막 기회. 많이 두렵겠지. 그동안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을 테니. 한지민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그것은 상급자의 질책이나 명령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공감과 이해가 담긴 목소리였다. 나는 자네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겠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약속하지. 만약 자네가 용기를 내준다면 그 용기가 절대 헛되지 않도록 만들겠다. 자네와 자네 가족 그리고 자네가 지키고자 했던 군인으로서의 명예,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그 말에 김 중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굴욕과 서러움, 불의에 타협해야만 했던 자신의 비참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결심했다. 실장님. 김 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는 창고 문을 열고 한지민을 안으로 안내했다. 먼지 쌓인 보급품들 사이를 지나 그는 창고 가장 구석에 있는 낡은 캐비닛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쪽 비밀 공간에 숨겨져 있던 낡은 파일철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이것이 황보철 대령의 진짜 얼굴입니다. 파일철 안에는 지난 수년간 황보철이 빼돌린 유류와 부식의 양, 날짜, 거래처,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차명 계좌의 번호까지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부패한 왕국의 역사를 담은 진실의 기록이었다. 한지민은 말없이 그 장부를 넘겨받았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상상 이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군의 혈세를 빨아먹는 거대한 흡혈 거머리 그 자체였다. 김 중사. 정말 큰일을 해냈다. 한지민은 장부를 덮고 김 중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떠올라 있었다. 이제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기울었다. 황보철의 왕국을 지탱하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낼 결정적인 무기가 손에 들어왔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80연대 임시 지휘통제실로 지정된 연대장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원래 주인이었던 황보철의 화려한 장식과 사치품들은 모두 치워지고 그 자리에는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가져온 노트북과 서류 뭉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한지민 소장은 압수된 이면 장부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박시우 소령을 비롯한 감찰 팀원들과 함께 밤샘 분석에 들어갔다. 이면 장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황보철은 단순히 군수품을 빼돌리는 수준을 넘어 지역 업체들과 결탁하여 거대한 커넥션을 구축하고 있었다. 유령 업체를 내세워 군납 계약을 따내고 불량 부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뒷돈을 챙겼다.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동계 피복이나 전투화는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몰래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넘겼고 그 돈으로 자신의 차와 명품 시계를 사들였다. 장부는 그 모든 범죄의 흐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였다. 이 정도면 단순히 파면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군사재판에서 최고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박시우 소령이 굳은 얼굴로 말했다. 문제는 이 거미줄이 황보철 한 명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장부에 언급된 민간 업체들 그리고 상급 부대의 묵인 혹은 비호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장부 한 구석에 작게 적힌 이니셜 J 장군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 이 뱀의 머리는 따로 있겠지. 황보철은 그저 행동대장이자 자금줄이었을 뿐이야. 진짜 목표는 그 배후를 밝혀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황보철의 입을 열어야만 해. 한편 연대 내 임시 유치시설에 구금된 황보철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길길이 날뛰고 있었다. 이 미친년이 진짜 돌았나? 당장 나 풀어주지 못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제이 장군님 라인이야. 너희들 다 군복 벗고 싶어서 환장했어. 그는 자신의 정치적 배경과 인맥을 과시하며 신문관들을 협박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무시뿐이었다. 그의 왕국은 무너졌고 왕은 철창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한지민이 직접 신문실로 들어섰다. 좁은 신문실 안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황보철은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원흉이 눈앞에 나타나자 증오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녀를 쏘아붙였다. 내년이구나. 감히 하늘 같은 선배이자 대령에게 이따위 모욕을 줘? 너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어.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해봐. 내년 군 생활은 그걸로 끝장이야. 한지민은 그의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황보철 대령.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군. 지금은 그쪽이 내 군 생활을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철 하나를 책상 위로 툭 던졌다. 황보철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바로 김성훈 중사가 넘겨준 이면 장부의 사본이었다. 이게 왜 내년 손에?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지. 한지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 장부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남은 평생을 군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거야. 가족들은 부패 군인의 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되겠지. 당신이 육사를 나와 평생을 바쳤다는 군대에서 당신의 이름은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테고. 거짓말. 그딴 건 조작된 거야. 나는 모르는 일이다. 황보철은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래. 그럼 직접 확인시켜주지.
한지민은 노트북을 열어 녹음 파일을 하나 재생했다. 파일에서는 황보철과 군납업체 사장이 만나 뒷돈 거래를 흥정하는 생생한 대화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감찰팀이 황보철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복원해낸 파일이었다. 이게 자식이. 황보철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무너질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좋아. 인정하지. 하지만 이건 나 혼자 한 짓이 아니야. 그의 눈빛이 교활하게 빛났다. 내가 건드리는 이 판이 얼마나 큰 판인지 알고나 있어. 제2 장군님께서 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 내가 날 건드리는 순간 너는 군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되는 거라고. 여기서 적당히 덮고 나를 풀어줘. 그럼 나도 내 공을 인정해주지. 앞으로 내 라인에서 팍팍 밀어주겠다고. 여자 몸으로 별 다는 거 쉽지 않잖아. 그는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협박과 회유를 통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다. 한지민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황보철 대령. 당신은 군인이 아니야. 그저 군복을 입은 장사치, 아니 양아치에 불과하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2 장군? 좋아. 누가 됐든 상관없어. 나는 이 땅의 군복을 더럽히는 모든 쓰레기들을 청소하러 왔으니까. 당신은 그 첫 번째 목표물일 뿐이야. 당신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나올 때까지 이 신문실에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줄 알아. 신문실을 나서는 한지민의 등 뒤로 황보철의 저주 섞인 고함이 울려 퍼졌지만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발악은 그 배후에 더 거대한 실체가 존재한다는 확신을 심어줄 뿐이었다. 그날 오후 감찰팀에 또 다른 균열의 신호가 도착했다. 황보철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군수과장이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백하겠다며 감찰팀을 찾아온 것이다. 그는 황보철의 강압에 못 이겨 범죄에 가담했지만 더 이상 죄책감을 견딜 수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의 자백은 황보철의 범죄를 입증하는 또 다른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다. 그는 황보철이 제2 장군에게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바쳤으며 그 증거가 담긴 비밀 계좌 내역을 가지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황 대령님은 항상 제2 장군님만 믿으면 우린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군단장 진급도 약속받았다고. 첫 번째 내부 고발자의 등장은 다른 동조자들의 심리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황보철이라는 거대한 방패가 사라지자 그들은 이제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만 했다. 감찰실에는 익명의 제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고 황보철 왕국에 견고했던 성벽은 곳곳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지민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을 정리하며 거대한 거미줄의 지도를 그려나갔다. 황보철을 중심으로 군납업체, 지역 유지, 그리고 상급 부대의 제2 장군까지 이어지는 검은 커넥션. 이것은 군 내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더 강력하고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칼이 필요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망설임 없이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울중앙지검 강민혁입니다. 강 검사님, 저 육군본부 한지민입니다. 오랜만이군요. 수화기 너머의 남자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특수부 검사 강민혁의 목소리에 흥미로운 기색이 스쳤다. 한 장군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설마 군대에서 저를 찾을 만한 큰 사건이라도 터진 겁니까? 한지민은 창밖에 어두워진 연병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주 크고 아주 더러운 사건이. 그래서 검사님의 칼이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거미줄을 끊어낼 예리한 칼날이
이제 막 칼집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강민혁은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진돗개로 통했다.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거대 재벌 총수들을 줄줄이 법정에 세우며 얻은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은 그의 집요함과 날카로움을 상징했다. 그런 그에게 군, 특히 육군본부 감찰실장의 직접적인 공조 요청은 무척이나 이례적이고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다음 날 강민혁은 수사관 한 명만 대동한 채 비밀리에 연천의 80연대를 찾았다. 임시 지휘통제실에서 마주 앉은 한지민과 강민혁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묘한 동질감이 흘렀다. 두 사람은 각자의 영역에서 정의라는 무거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벌여온 전사들이었다. 상황은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판이 훨씬 크군요. 강민혁은 한지민이 건넨 방대한 자료들을 빠르게 훑어보며 감탄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이면 장부 내부 고발자의 진술서, 녹취록, 그리고 황보철과 제2장군 사이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계좌 내역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다. 이건 단순히 군납 비리 사건이 아닙니다. 군이라는 특수 조직의 폐쇄성을 악용한 국가 안보를 좀먹는 거대한 이권 카르텔입니다. 한지민은 그의 분석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검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군 내부의 감찰만으로는 이 거미줄의 실체를 모두 파헤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군납업자들을 수사하고 배후에 있을지 모를 정치권의 압력을 막아낼 힘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찾던 사건입니다. 강민혁의 눈이 승부사의 그것처럼 빛났다. 오늘부로 육군본부 감찰실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죠. 제가 가진 검찰의 수사권과 장군님께서 가진 군 내부의 정보력을 합친다면 그들이 아무리 거대한 세력이라도 뿌리 뽑을 수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혔다. 대한민국 군과 검찰의 가장 날카로운 두 칼날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겨눠지는 순간이었다. 작전명 서리 제거는 이제 군 내부의 정화 작전을 넘어 국가적인 부패 카르텔을 척결하는 거대한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합수부의 첫 번째 목표는 황보철과 결탁한 핵심 군납업체 대성산업이었다. 강민혁의 지휘 아래 검찰 수사관들은 서울에 있는 대성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동시에 한지민의 감찰팀은 연대 내에서 대성산업의 편의를 봐준 다른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다. 압수수색은 성공적이었다. 대성산업의 비밀 금고에서는 황보철뿐만 아니라 상급 부대 간부 여러 명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한 내역이 담긴 비자금 장부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장부의 가장 윗부분에는 제2장군님 명절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이 전달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제2장군을 향하고 있었다. 군 내에서는 이미 그의 정체를 쉬쉬하며 추측하고 있었다. 그는 국방부의 핵심 요직에 있는 육군 중장으로 막강한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황보철은 그의 수많은 자금줄 중 하나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제2장군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보이지 않는 압력이 한지민을 덮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육사 동기들로부터 너무 나가지 마라, 적당한 선에서 덮는 게 너한테도 좋다는 식의 회유와 압박이 들어왔다. 심지어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에서도 총장님께서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신다는 사실상의 경고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그날 밤 한지민은 홀로 지휘통제실에 남아 복잡한 상념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외로웠다. 정의를 외칠수록 주변에는 적들만 늘어갔다. 과연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거대한 시스템의 벽 앞에서 자신의 신념이 꺾이는 것은 아닐까?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장, 그녀의 오랜 멘토이자
군 내에서 몇 안 되게 존경하는 선배였다. 한 장군, 많이 힘든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따뜻한 목소리에 한지민은 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힘들지 않다면